이제 정책 집행 이론 할 거예요. 정책 집행 이론. 정책 집행 이론. 지금까지 뭐였죠? 바로 전까지 정책 분석 이론에서 분석 이론. 정책 집행 이론 할 거예요. 자, 정책 분석까지 했으면 정책 결정까지 끝난 거고, 정책 그 결정이 끝났으면,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정했으면 정책을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책 상황에서는 현실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정책 정책 결정한 상황이면 현실화된 거,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현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책에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서 구체화하는 것을 정책 집행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무엇과 무엇을 투입한다?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정책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을 정책 집행이라고 한다. 봐봐,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했죠. 방법. 방법은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야. 알았죠?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을 정책 집행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배경이 있는데, 최초의 정책론 입장에서는 정책이 잘 결정되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봤어. 정책 결정을 잘하면 뭐 일이 잘 될 거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는데, 현실에서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책을 잘 결정했다고 판단됐는데 실제로 정책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걸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정책 집행 이론들이 등장한 우후죽 이제 그때부터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정책 집행 이론은 정책 집행 유형 이론하고 정책 집행 유형 이론과 정책 집행 변수 이론 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근데 시험 문제가 여기서 정책 집행도 이제 한 문제가 출제돼. 한 문제 알았죠? 그래서 정책 집행 유형이 나오거나 변수가 나오거나 알았죠? 이렇게 두 개 번갈아서 나오는데 비율상 경험적 비율상에서는 이제 1대1 비율이 아니에요. 알았죠? 1대1 비율이 아니고 집행 변수가 80%, 그 다음에 집행 유형이 한 10%, 10% 정도 출제가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비율 어느 정도 출제 빈도는 파악이 되죠. 자, 먼저 정책 집행 유형 이론부터 볼게요. 정책 집행 유형 이론은 이제 나카무라 스모로드가 주장했어요. 자, 나카무라 스모로드는 자, 정책 집행을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총 5가지 유형으로 정책 집행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다? 고전적 기술 관료형, 그다음에 지시적 위인가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나카무라 스무로드는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돼. 알았죠? 나카무라 스무로드는 뭘 갖고 이 정치 집행 유형을 구분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나카무라 스무로드는 정책 결정자가 있고 정책 집행자가 따로 있다라고 봤어요. 결정자와 집행자 따로 나눠져 있고 이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집행 유형이 달라진다라고 봤어요. 이해됐죠? 나카무라 스무로드가 딱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 바로 떠올려야 게. 바로 떠올릴 게.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이 두 개 떠올라야 돼. 알았죠? 자, 볼게요. 고전적 기술 관료형부터 볼게요. 고전적 기술 관료형. 고전적 기술 관료형은 정책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까지 결정한다. 알았죠? 목표와 수단까지 세부내용까지 결정하고 정책 집행자가 정책 수단의 실행만 한다. 알았죠?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이것은 무슨 형태다? 고전적 기술 관료이다 라고 불렀어요. 알았죠? 자, 그럼 이건 누가 다 하는 거야? 이건 이거 행정을 누가 다 하는 거 거의. 정책 결정자 다 하는 거 알았죠? 행정을. 자, 정책 집행을, 정책을 다 하는 거죠. 정책을 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적 기업가 한번 볼게요. 5번째. 자, 얘네들은 정책 결정자가 형식적으로 목표를 결정해요.
목표는 형식적으로 결정해. 목표는 어쨌든 간에 정책 결정자가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정책 집행자가 한다. 이런 경우는 그 형태를 뭐라 부른다? 관료적 기업가형이다라고 불러요. 알았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양쪽 끝단이 보여도 끝단이 확인됐죠? 중간만 보면 돼, 중간. 나중에 이거 그래프 도표로 보시면은 이제 더 이해가 쉬운데 일단 이렇게 하나씩 접근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거 볼게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협상형이야. 협상형. 이게 뭘 협상형이라고 그랬냐면 자 정책 결정자 목표를 결정해요. 목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협상해. 알았죠? 이런 것들을 협상형이다라고 불러요. 됐죠? 이제 그러면 협상형과 관리적 기업가형 중간에 알았죠? 협상형 중간 형태하고 그 가장 극단적으로 정책 집행자들이 비중이 높은 거하고 그 중간 거가 이제 재량적 실험가형이에요. 어떤 책인지 볼게요.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 결정자는 추상적 목표를 결정해. 복잡하더라도 좀 들으세요. 나중에 다 이해돼요, 금방. 자, 정책 집행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수단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그 재량적 실험가형하고 관리적 기업가형하고 무슨 차이예요? 요 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어? 요 양자는. 목표를 그렇죠. 추상적 목표를 결정하느냐, 형식적 목표를 결정하느냐, 알았죠? 형식적 목표를 결정하느냐, 추상적 목표를 결정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알았죠?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협상형과 보존적 기술 완료형, 정책 결정자가 거의 다 행정을 하는 보존적 기술 완료형과 협상형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지시적 이인가형이야. 여기서는 정책 결정자가 목표와 방침을 정해. 그 다음에 수단은 정책 집행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자, 요 형태예요. 아, 여러분들 지금 외울 생각 하지 마요. 알았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다. 약간으로 스몰로도 이렇게 구분했다. 아, 5개로 구분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역할, 범위, 업무의 범위, 그 역할의 범위로 5개 구분했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넘어갑니다. 아까으로 스몰로드는. 자, 이거가 이제 이 그림이야.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이거 여러분도 시가 없죠? 이것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이게 이제 그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리적 기업가형은, 자, 뭐만 하는 거야? 정책 결정자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형식적 목표, 알았죠? 형식적 목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 집행자가 나머지 다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목표하고 방침이 구분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야. 알았죠? 방침은 방향을 정하는 게 방침이고 수단은 그 실제로 실행할 수단들을 말하는 거야. 알았죠? 이 두 개를 방침과 수단으로 가지고 뭐가 방침과 수단을 갖고 고전적과 지시적 이윤관형이 갈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게 있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주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정책 집행 변수 이론이에요. 정책 집행 변수 이론. 자, 정책 집행 변수 이론은 정책 집행에 결정된 정책의 자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 정책 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론들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정책 집행의 변수다 라고만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머릿속 구조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알죠? 자, 각 이론보다 이게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떠올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정책 집행 변수 이론에는 총 3가지 이론이 있어요. 3가지 이론. 하나는 하향, 상향, 통합 이렇게 돼 있어요. 느낌 오죠, 이제? 상향, 하향, 통합. 하향에는 하나, 상향에는 3개, 통합에는 3개. 알겠죠?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되는 거는, 가장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되는 거는, 가장 일선관료제. 알았죠? 그 다음에 사바티어 맞으면 하향. 알았죠? 그 다음에 좀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 출제 빈도는 낮지만 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건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알았죠?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하향적 접근 방법에 따른 이론의 첫 번째 이론은 사바티어 마지막년 이론이요. 얘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정책 집행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냐, 정책 집행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답을 해요. 자, 문제 처리 용이성. 이 노란색 표시야. 항상 우리가 포커스가 도는 거 저 노란색 표시예요. 자, 문제 처리 용이성,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법적 구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한, 그러니까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요소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주장한 거야. 알았죠? 자, 문제 처리가 용이하지 않으면 정책 집행이 실패한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아, 이제 좀 되네요. 이제 좀 약간 따라오는 느낌이네요. 집에 갈 때 되니까. 집에 갈 때 되니까.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가 정책 집행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구조가 안 돼 있으면 정책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하향적 접근 방법에 따른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하향적 접근 방법의 주장은 뭐냐면, 이론이 어디서 왔냐면, 하향적 접근 방법이 왔는데, 하향적 접근 방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 정책 집행의 원인 변수를 정책 결정자 구조 중에서 탐색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하향적 접근 방법이고, 이 이론을 따른 게 사바티어 마지메니언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삼각형. 자, 이제 조직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정책 집행은 어디서 이루어져? 일반적으로. 정책 집행은. 정책 집행은 밑에서 이루어져. 밑에서. 조직 여기서. 이분들이 자,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지. 어떤 인력이 투입돼? 정책 집행에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돼, 안 해야 돼? 많이 투입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쪽이 어느 쪽이야? 쉽게 보면. 이쪽이 알았죠? 이분들이 정책 집행을 해요. 자, 근데 볼게요. 이게 법적 구조는 어디 있을까요? 위에 있어요, 위에. 알았죠? 위에 있어. 요 위에 있어요. 알았죠? 자, 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기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사바티오 마지메니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하향적 접근 방법 이론은 뭐냐면 다시, 자, 이거는 뭐냐면 위에 여기 있는 요소들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맞죠?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자기들이 정책 집행에 미친 변수들이 위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라고 할 거야, 밑에서부터 보라고 할 거예요. 위에서부터 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하향적 접근이라고 불러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봐라, 알았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봐라는 말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정책 집행에 미친 변수가 어디 있다? 위에 있다라고 한 거야, 알았죠? 이게 그 하향적 접근이에요, 알았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것도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 얘도 어디 들어간다? 하향적 접근에 들어간다는 거야, 알았죠? 결과적으로 알았죠? 하향적 접근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자, 법적 구조가 정책 집행의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사바티오 마지막을 떠나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특징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어. 정치행정 이원론이다라고 그래요. 정치행정 이원론이다라고 불러요. 자, 하향적 접근법을 정치행정 이원론이다라고 불러요. 제 첫 번째 있잖아요. 여기 요거만 할 거예요. 우리가 알죠? 정치행정 이원론이라 불러요. 자, 이론론과 이원론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다고 그랬죠?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나 안 했나? 했어요? 여긴 들었고 안 들었죠? 기억 안 나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행정학 이론이 되게 많겠죠? 이론이 많겠지. 근데 그걸 분류하는 방법이 이론론과 이론론이에요. 알았죠? 분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1차적으로는. 행정학 이론을 분류하는 이론이 이론론과 이론론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럼 이론론과 이론론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자, 정책,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둘로 구분되어 있다. 정책 집행하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이렇게, 결정, 이렇게 정책, 행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둘로 구분되어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이 뭐다? 이론론일까, 이원론일까요? 이원론. 알았죠? 자,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책과 집행에 섞여서 구분 안 된다. 섞여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론론이야. 알았죠? 됐죠?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 얘가 지금? 이원론이라고 그랬죠? 이원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왜 이원론이야? 사바티오 마지막에 이론이 아니면 하향적 접근 방법이 왜 이원론이야? 그렇죠? 결정하고 집행을 나눠본 이론이야. 알았죠? 자, 여기 집행이죠. 집행하고 결정은 여기 있죠. 나눠져 있어, 같이 있어. 나눠져 있어. 여기 나눠져 있잖아. 여기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무슨 논이다? 이혼론이 되는 거야. 알았죠? 쉽게 보면. 아주 쉽게 보면.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하향조적 분법이 나오면 이론론이다, 이혼론이다. 이혼론이다. 라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근데 이건 사실은 판단해 보면 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돼. 그림을. 알았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하향조적 분법 같은 경우는, 하향조적 분법은 규범적 처방에 활용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규범적 처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이 하향적 방법은 말이 좀 어려운데 하향적 방법은 자, 무엇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포괄적으로. 무엇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 하향적 방법은. 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구조가 그랬죠. 구조. 자, 구조는 수업 시간 없었지. 수업 시간에 있었죠.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작업 방식이야. 작업 방식을 말해요. 작업 방식. 다시 말해서 작업 방식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작업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해야 한다, 이걸 뭐뭐 해야 한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작업 방식이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알았죠? 작업 방식이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작업 방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규범적이 아니야. 해야 한다. 규범적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알았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알았죠? 요게 누구 이론이다? 사바티어 마즈베니언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사바티어 마즈베니언은 어디 들어간다? 하향에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알죠? 자, 하향적 접근 방법을 갖고 있는 거는 무슨 성격이다? 이론론이다, 이혼론이다? 이혼론이다. 알았죠? 규범적 처방을 제시한다, 안 한다? 규범적 제시한다. 알았죠? 자, 그럼 다 정리할게요. 사바티어 마즈베니언에서 핵심 내용은 뭐예요? 세 가지인데, 얘가 세 가지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뭐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야. 알았죠? 요것 때문에 얘가 어디 들어간다? 명확하게 어디 들어간다? 하향에 들어간다. 라고 바로 봐도 무방해요. 자, 문제 처리 용이성 이런 거는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하향이라고 하는 하향 적방법과 그 다음에 집행 비법규적 요소 이것도 하향과 관련이 없지 약간 약해요. 그런데 집행에 대한 법적 구조화 이거 자체는 딱 뭐에 들어간다? 하향에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되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론이 뭐냐면, 이제 사양식적 접근 방법을 따른 이론이에요. 이제 느낌 오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첫 번째 이론이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 이론이에요. 일선 관료제 이론. 됐죠? 자, 일선 관료제 이론은, 자, 무엇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냐? 정책 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일선 관료의, 일선 관료의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집행의 성공과 실패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정책 집행에서. 네? 뭘? 일선 관료가 중요하다는 거지. 일선 관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알았죠? 자, 그럼 일선 관료가 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일선 관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일선 관료라고 불러. 알았죠? 민원인을 만나는 공무원들을 자, 상시적으로 민원인을 만나는 공무원을 일선 관료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공무원 되면. 여러분들이 일선 관료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만약에 동사무소 간다. 그러면은 무슨 관료야, 여러분들은? 동사무소 가면. 초일선 관료야. 알았죠? 최전방 일선 관료야. 알았죠? 거기는 뭐 거의 뭐 이게 바뀐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거의 뭐 민원인들 사이에 있죠. 민원인들하고 딱 대면하게 해야지 맞죠? 오죽해놨으면은 민원인들 책상이 바로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의자들이 바로 앞에 있어. 알았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선 관료가 환경을 뭐라고 하냐면 상황하고 고객, 주민이겠죠. 이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전략을 쓰는지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볼게요. 자, 일성관료제 이론은 자, 그 상향적 접근 방법에 따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향적 접근 방법. 상향적 접근 방법은 자, 이렇게 주장해요. 정책 집행의 원인 변수를 정책 참여자와 집행 참여자의 상호작용에서 탐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상향적 접근 방법이에요. 포괄적으로. 알았죠? 상호작용. 참여자 상호작용. 자, 집행의 참여자들은 다 어디 있어요? 밑에 있지, 밑에. 여기 있죠. 여기 다,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알았죠? 자,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부터 탐색하라고 볼까?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위에서 탐색해야 된다고, 밑에서 탐색해야 된다고 해. 위에서 탐색해야 된다고 해. 밑에서 탐색. 그래서 얘가 뭐다? 상향이야. 당연한 거야. 자기가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에서부터 보라고 할까요? 밑에서부터 보라고 할까요? 밑에서부터 보라는 거야. 이게 상향이에요. 알았죠? 자, 야는 이런 놈이다, 이런 놈이다. 이런 놈이다. 왜 이런 놈이다? 아, 그것도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는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 안 한다. 이 이론이 있어, 없어요? 여기 와서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정책 결정 부분에 구조적으로 정책 결정 부분이 있어 설명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다? 이런 놈이야. 알았죠? 자, 앞에서는 자, 정책 집행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영향을 여기에 미친다고 했어. 요게 행정이야. 알았죠? 집행과 결정이 구분돼 안 돼. 돼요. 그래서 무슨 이론이야? 이원론. 요게 행정이야. 정책 집행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구분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론론이에요. 알았죠? 아까 말한 것도 거의 한 70점,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답이야. 알았죠? 방금 말한 것도. 알았죠? 자, 있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또 세부적으로 다시 볼게요. 자, 볼게요. 그럼 이제 또 일성관료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그럼 일성관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뭐냐? 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성관료가 갖고 있는 환경이. 자, 첫 번째가 일성관료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죠? 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일성관료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알았죠? 이게 중요해, 사실은,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일성관료들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일성관료들은 자원이 많다, 적다? 적어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알았죠? 뭐,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일성관료 같은 경우는 내가 빠지면 나를 백업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았죠? 결과적으로 나는 빠지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알았죠? 이런 뜻이에요. 자, 건의된 도전. 이건 누굴 말하는 거야? 누가 건의된 도전을 해? 일성관료대해서. 민원들이 여러분들 도전해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이 일성관료라고 한다면, 알았죠? 그 다음에 모호한 기대를 받고 있다. 일성관료들은. 자, 뭐냐면, 자, 불분명한 경계, 그 다음에 부서가 목표 차이 등에서 모호한 기대에 노출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런 것도 요구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A도 요구받고 B도 요구받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 알았죠? 이런 게 모호한 기대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일성관료에 대해서 성과 평가가 약하다라고 그래요. 약하다. 성과 평가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돈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었어요. 보상을 돈으로 잘해준다, 안 해준다? 잘 안 해준다. 알죠? 아니면 두 번째는 성과에 맞게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둘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해주더라도 조금 해주더라도 내가 성과를 냈으면 그걸 딱 비례해서 돈 주면 만족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것도 안 되고 많이도 안 주고 둘 다 해석해도 돼요. 알았죠? 이런 상태라는 거야. 요게 일성 관료가 갖고 있는 뭐다? 환경이다 라는 거야.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아주 역 같은 상황이죠. 알았죠? 맞죠? 보상도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민원인 덤비고 자원은 없고 맞죠? 맞죠?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일선 관료는 좋은 상황에 있다, 나쁜 상황에 있다. 나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쁜 상황에서 일선 관료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를 립스키가 밝혀놨어요. 알았죠? 자, 어떤 전략을 쓰냐면 첫 번째는 단순화, 정형화 전략을 쓴다는 거야. 단순화, 정형화. 알았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자,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를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야. 습관적. 알았죠? 그러니까 일을 벌린다는 거 안 벌린다는 거야. 안 벌린다는 거야. 알았죠? 일을 벌린다, 안 벌린다. 안 벌린다. 알았죠? 자, 일을 안 벌리면 정책 집행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맞죠? 공무원이 막 나서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정책 집행이 되지. 예, 맞죠? 돈도 다 있고 예산도 있고 다 규정도 다 있어. 근데 현재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있어. 소극적으로 그냥 하던 것만 해. 정책 집행 돼야 안 돼. 자원이 투입이 이제 투입 자원이 이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집단 재정이 고객 집단을 재정해 누가? 일선 관료가 역 같은 상황에서 알았죠? 자, 고객을 범죄화하고 자, 고객을 범죄화해요. 자, 고객을 범죄한다는 얘기는 얘는 내가 좀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협조하고 얘가 말하는 건 좀 들어주고 얘는 쌩간다. 이게 범죄야. 알았죠? 자, 두 번째는 자, 고객에게 책임 전가해버려. 알았죠? 민원인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민원인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거야. 알았죠? 이게 다 고객 집단 재정이야. 알았죠? 이런 작전을 공무원들이 일선 관료들이 쓴다 안 쓴다. 쓴다. 이런 관료를 써서 정책 집행이 성공하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립스키의 뭐다? 일선 관료제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거 설득력 있어 없어요? 완전 설득력 있어요. 알았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어. 그죠? 여기 이제 전제의 한 게 뭐냐면 이성 관료가 갖고 있는 환경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거는 단순화 정형화 고객 집단 재정의화에 있어서 상당한 그러니까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알았죠? 맞죠? 재량이 없으면 고객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재정의를 해?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맞죠? 자, 이게 공무원이 갖고 있는 그 일선 관료가 갖고 있는 환경 특성을 반영을 해서 정방식을 기가 막히게 이론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일선 관료제예요. 이론이에요. 자, 일선 관료제 이론은 그러면 마무리하면은 정책 집행의 실패를 설명한 이론이 될 가능성이 클까 안 클까요? 커요. 알았죠? 현실을 묘사한 이론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하향조 접근에서는 자, 뭔가 해야 한다. 처방을 설명한 이론에 가까워요. 알았죠? 이거는 현실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묘사한 이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이해됐죠? 자, 상향적 방법에 따른 이론 두 번째 이론. 적응적 집행 이론이에요. 법안이 만든 이론이에요. 자, 이거는 내용은 쉬운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그 시험 문제 틀리는 거야, 자기는. 알았죠? 많은 학생들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요. 알았죠? 그래서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 아는 거 다 알고 남들이 흐릿한 부분을 내가 알아야 돼. 알았죠? 그게 경쟁력이야. 이해됐죠? 자, 남들이 흐릿하게 알고 있는 걸 내가 알려면 남들이 남들이 알고 있는 걸 빨리 알면 돼. 알았죠? 그럼 나는 빨리 가서 그 흐릿하고 알고 있는 거 정리하면 돼. 알았죠? 자, 볼게요. 법안을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정책 집행에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미시적 집행 구조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법안이 나왔다. 적응적 집행 구조가 집행이 나왔다. 그러면 뭐 떠오르는 게 뭐다? 바로 떠올려야 될 게 뭐다? 미시적 집행 구조를 떠올려야 돼. 알았죠? 미시적 집행 구조가 뭔지를 이제 알면 되겠죠? 자, 법안은 자, 미시적 집행 구조하고 그다음에 거시적 집행 구조 이 둘로 나눴어요. 알았죠? 그리고 야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봤어요. 이해됐죠? 자, 미시적 집행 구조 먼저 볼게요. 그러면 좀 처음부터 생각해볼게요. 거시적부터 미시적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자, 거시적 집행 구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일단 행정, 그 다음에 채택, 미적집행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자, 행정은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행정이다라고 봐요. 알았죠? 이걸 행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 채택은 지방정부 사업화 하는 것을 채택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채택. 자, 그다음 미시집행은 실행 사업화,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사업화,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것을 미시적 집행이다라고 불러요. 이랬죠? 자, 근데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이걸 뭐 나눠서 보셔도 되는데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어 이렇게. 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고 할게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 집행이라고 하는 자체는, 미시적 집행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집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진짜. 이론적으로는. 알았죠? 됐죠? 자, 정책이 만들어졌어. 문제 해결 방법이 정책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방침 정했지.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해야 되잖아, 사업.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해야 되겠죠, 사업.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불러. 알았죠? 자, 정책은 추상적이야. 매우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구체화한 게, 이게 구체화한 게 사업이다 보면 되고 프로그램이다 보면 돼.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근데 그 사업들 중에 자, 정책을 사업으로 전환했어요.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행정이라고 부른다. 행정이라고 부른다. 정책을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행정. 알았죠? 자, 그 사업들이 있죠. 요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채택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죠? 됐죠? 자, 사업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무리 구체화했다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아니야. 알았죠? 실행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실행 사업화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실행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알았죠? 이걸 뭐라 부른다? 미시적 집행이라고 불러. 알았죠? 여기까지를 뭐라 불러요? 여기까지. 거시적 집행구조라고 불러.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미시적 집행구조 그 밑으로 더 내려오는 거 알았죠? 자, 그러면 미시적 집행구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동원이라고 불러, 동원. 여기서는 실행 사업화라고 하는 거는 실행하겠다라고 한 게까지가 실행 사업화야. 알았죠? 됐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실행 계획을 붙이는 거야. 알았죠? 실행 계획을 붙이는 것을 뭐라 본다? 동원이라고 본다. 알았죠? 그 다음에 전달자 집행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실행 계획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자원을 이전시키는 과정을 뭐라 본다? 전달자의 집행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계획상에서는 이 어떤 자원을 주민들한테 전달해줘야 돼. 100이라고 하는 자원을 전달해줘야 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돼. 근데 계획한 만큼 돼야 안 돼요? 계획한 만큼 안 되겠죠. 그 과정에서 막 바꾸겠지. 계획도 바꾸고 막 바꾸겠지. 방법도 바꾸고 막 바꾸겠죠. 요걸 뭐라 부른다? 전달자의 집행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끝났어. 끝나고 나면은 뭘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각 사안마다 조치사항들을 문서화해요. 할까 안 할까요? 공무원들. 하겠죠. 하겠죠. 왜냐면 왜 해야 돼? 왜 그걸 해야 될까요?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알았죠?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또 해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고, 저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고. 알았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요. 요걸 뭐라 부른다? 제도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요걸 뭐라 부른다? 전체적으로 동원, 집행, 제도화를 뭐라 부른다? 미적 집행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알죠? 근데 이 야는 정책 집행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건 뭐다? 요거다라는 거야. 미적 집행 구조라는 거야. 알았죠? 다시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미적 집행 구조에 뭐뭐 들어가 있어? 근데 더 쉽게 이건 말이 어려우니까 실행 계획.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제로 상호작용.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서화. 이 세 가지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뭐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한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요? 미지 거지 중에 시험 문제 뭐 나올까요? 거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는 거야. 시험 문제, 근데 거시로 물어봐도 돼, 안 돼요? 행정학 시험에서 거시로 물어봐도 안 돼, 안 돼? 의미는 뭐가 있어? 미시가 있죠. 이론적으로는 미시가 의미가 있지.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거시가 나와요, 알았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오면 채택이 나와, 채택. 채택 뭐지? 이제 시험 그냥 틀리는 거야, 알았죠? 채택은 뭐다? 지방 정부 사업화를 말해요, 맞죠? 아, 이건 지방 정부 한다, 알았죠? 근데 지방 정부가 이거를 실행 사업을 하겠다, 실제 실행하겠다, 알았죠? 이게 채택과 미식집행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다 이해되죠? 자, 이게 범한 이론이에요. 이제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이것만 하고 오늘로 마무리할게요. 자, 엘모어의 세 번째 이론은 후방향적 집행 이론이에요. 얘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일선 집행 관료들이 따르는 운영 절차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일선 집행 관료들이 따르는 운영 절차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 뭐에 해당할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표준 운영 절차 같은 거예요. 알았죠? 표준 운영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엠모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자가 집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의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책 결정자가 정책 집행을 통제 못한다. 알았죠? 이제 그 가정에서 출발해서, 아하, 운영 절차가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정책이 있고, 운영 절차가 있으면, 얘들은 뭐가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야? 운영 절차가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야. 알았죠? 근데 항상 정책과 운영 절차가 같이 갈까요? 다르게 따로 갈 수도 있고요. 각각 자기 방향으로 갈까요? 실질적으로 따로 갈 수 있어요. 알았죠? 따로 갈 수 있어요. 됐죠? 왜 그러냐면 정책마다 결정된 정책마다 운영 절차가 따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같이 갈까요? 안 따로 갈까요? 정책마다 운영 절차가 각각 변경된다 그러면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같이 가죠. 그런데 운영 절차는 고정돼 있어, 변경돼? 고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죠? 운영 절차를 매번 바꿀 수 없잖아. 맞죠? 사람별로 운영 절차 바꿀 수 없잖아. 그냥 운영 절차 고정돼 있고, 근데 그 운영 절차가 뭐에 안 맞을 수 있어? 새로운 정책에 안 맞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맞을 수 있죠. 알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정책 집행이 삑살이 난다. 알았죠? 정책 집행이 삑살이 나면 뭐가 삑살이 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정책이 삑살이 나는 건 똑같은 거 알았죠? 정책 집행이 삑살이 나면 정책 결정도 다 삑살이 나는 건 똑같은 거 알죠? 정책 자체가 삑살이 나는 거 알죠? 정책 행위라고 하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정부 행위가 다 삑살이 나는 거 알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엘모 이론이다. 엘모는 이 이론을 뭐라고 불렀다? 후방향적 집행이라고 불렀다. 라고 해요. 알았죠? 후방향.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탐색한다.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 탐색한다. 이건 뭐야? 상향이야, 하향이야? 하위계층에서 상향 위로 탐색해야 된다. 정책 집행 변수를 탐색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상향이죠. 알았죠? 그럼 얘가 어디 들어간다? 상향적 접근 방법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그럼 얘도 그 상향 밑에서부터 보라고 했던 얘기는 뭐야? 자기들도 그 엘모어도 정책 집행 변수가 밑에 있다 위에 있다라고 본 거야. 밑에 있다 본 거야. 알았죠? 됐죠?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되는 변수에다가 뭘 해야 된다?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슨 이론이다? 상향이다, 하향이다? 완벽한 상향이다. 알았죠?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엘모 이론이에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향 누구 이론이에요? 하향에 누구 있어? 마즈메니언, 맞죠? 자, 사바티오, 마즈메니언, 알죠? 그 다음에 하향에는 하향에는 사바티오, 마즈메니언, 상향에는 립스키. 오케이, 립스키가 대장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버만, 알았죠? 버만 나오면 바로 무슨 구조 나와야 돼? 미시적 나와지, 미시 미시가 나와야 돼, 거시가 나와야 돼. 미시, 거시 다 나와야 돼, 알았죠?
더만 나오면은 정적 나오면은 미시것이 바로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이거 연습만 해도 돼. 연습만 해도 공부가 금방 돼요. 그거 연습 안 하고 있으니까 공부 끝까지 안 되고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마지막 이론이 엘모의 후방향 알았죠? 후방향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요게 다게 묶어가지고 어디 들어간다? 상향에 들어간다, 하향에 들어간다. 상향에 들어간다. 알았죠? 상향 이론은 이론론이다, 이론론이다? 이론론이다. 알았죠? 왜 이론론인지 설명해줬죠? 맞죠? 맞죠? 이해됐죠?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 완전 이해했어. 지금 제가 완전 이해했어. 지금 보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정책, 사용적 공부까지 했어요. 다음에 이제 할게 이제 그 통합적 접근 방법 할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이제 세 번째가 통합적 접근 방법에 따른 이론이에요. 통합적.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였죠? 제일 처음에가 하향, 상향, 통합. 통합은 뭐야? 그러면 상향과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을 다 갖고 있는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느낌이 딱 와야 돼. 아, 그럼 얘네들은 조직의 상층부의 변수, 조직의 하층부 변수 두 개 다 거론하겠구나 한 이론에서 라고 문제를 딱 쳐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 첫 번째 이론이 사바티오 있죠? 사바티오의 자,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이렇게 있어요. 사바티오 어디서 나왔어요? 하영이 나왔죠. 아주 그 사람이야. 마즈메니언을 버리고 자기 혼자 이제 이론을 만들어낸 거야. 알았죠? 이런 경우 되게 많은 행정에서는. 자, 야들은 자, 무엇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느냐? 무엇이 정책 집행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책 지지 연합의 상호작용. 알았죠? 정책 지지 연합. 그다음에 정책 학습.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변동 및 정치 체제 구조의 변화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주장해요. 됐죠?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보면 돼. 그러면 내용 끝나는 거예요. 자, 정책 지지 연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복잡한 게 아니야. 말이 어렵지만 되게 간단해요. 자, 정책 하위 체제대 신념의 공유를 정책 지지 연합이라 불러. 됐죠? 그러니까 신념의 연합대, 그러니까 신념이 정책 지지 연합이야. 알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뭐 나는 이걸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이걸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게 신념이죠. 이런 거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정책 지지 연합이에요. 알았죠? 이게 뭐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거는 누구의 신념이야? 정책 하위 체제. 알았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신념이 정책 지지 연합이라는 뜻이야. 알았죠? 자, 그럼 이거는 상향이야, 하향이야. 이 변수를 얘기했다는 건 상향적 접근이야, 하향적 접근이야. 상향적 접근이죠. 맞죠? 이거 일단 상향적 접근이에요. 밑에 있으니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정책 학습. 정책 학습은 이제 느낌이 뭐죠? 학습은 어디 나왔어? 정책 학습은 어디 나왔어요? 응? 회사 보역에 나와요. 회사 보역. 알았죠? 정책 학습이 돼서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이 점점 발전한다. 행정학에서 학습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학습은 행정학에서 뭐라고 그런다? 무엇을 학습이라고 그런다? 경험. 알았죠? 경험을 학습이라고 그런다. 자, 그럼 얘네들도, 정책을 반복하다 보면 문제 해결 방법을 계속 정책 집행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 집행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서 점점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에서 발전한다. 이런 뜻이 알았죠?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경제적 변동 및 정치 체제 구조의 변화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세 번째 거, 요거 있죠? 자, 사회 경제적 변동, 그 다음에 정치 체제 구조 변화는 자, 조직 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조직 내로 전달될까요? 막 밖에서 사회 변화가 막 있었어. 사회에서 막 변화가 있어. 이거 조직이야. 자, 그럼 얘네들 이 사회 변화는 어떻게 이 조직 내로 전달될까요? 이 변화는. 이렇게 전달될까요? 아니면 위쪽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될까요? 여기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누구야? 사회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이. 조직의 최상부야, 최중간이야, 밑에야. 최상부야, 알았죠? 맞겠죠? 이 사람들은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겠죠. 알죠?
자, 그러면은 이 사회 변화는 이 최상부의 필터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와요? 이 요구사항들이 이 사람들을 이 최상부를 거쳐서 필터를 또 거쳐서 어디로 전달돼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알고 말어 아니면은 사회 변화에 따라 조직을 바꾸려고 뭔가 변화를 해요. 변화를 해요. 알았죠? 자, 그래서 밑으로 전달돼. 시그널, 사회적 변화의 시그널이 이 사람들 통해서 밑으로 전달돼. 이렇게. 알았죠? 됐죠? 자, 그럼 얘네들은 뭘 갖고 있는 놈들이야? 신념 갖고 있는 놈들이야. 이 변화가 오죠. 알았죠? 그럼 이 양자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 없어? 양자 간에도 상호작용이 있어요. 양자 간에 상호 영향이 있어. 알았죠? 자, 이러면서 이 두 가지, 얘네들만 있으면 얘네들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것도 얘네들에 영향을 미쳐. 알았죠?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쳐? 이것과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알았죠? 자, 여기 있다고 여기 정책 집행의 변수가 있다고 본다면 이건 무슨 접근 방법이야? 통합 같은 소리 하고 계시요. 여기 있다면 어? 하향. 여기 정책 집행의 변수가 있다고 주장했다면 상향이야, 하향이야? 하향이죠. 자, 그러면 얘는 상향과 하향을 다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이것과 이것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으니까 하향과 상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다? 통합이라고 그런다. 라는 거. 통합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거 알았죠?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이해됐죠?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외견상 무슨 모형을 베껴왔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 단서를 줬어. 회사 모형을 베꼈어요. 알았죠? 회사 모형을 베꼈다라고 보면 돼요. 있죠? 회사 모형을 엄청 참고한 거야. 알았죠?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자체는 최초 이론이 있고 그 최초 이론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학 수험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알면 문제 푸는데 되게 수월하게 도움이 돼요. 알았죠? 외우기도 좋고 나중에 문제를 푸는 단서를 찾아내기도 좋아요. 이해됐죠? 이게 사바티어 와지메니온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정책 지지 연합은 뭐라 부른다? 정책 지지 연합을 뭐라 그러냐 이거지. 정책 지지 연합을 공유된 신념을 정책 지지 연합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아래쪽에서 조직 내 아래에서 공유된 신념 알았죠? 나중 되면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공유된 신념을 갖게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할 거 아니에요? 6급 공무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공유된 신념이 존재해. 여러분들 신기할 거예요. 아, 이게 그 사바테가 말했던 공유된 신념이구나. 정책 지지 연합이구나. 이해됐죠? 자, 공유란 말이 연합과 연결돼요. 공유란 말이 연합과 연결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론 볼게요. 이게 통합 접근 방법의 첫 번째 이론이고 두 번째 이론이 엘모어의 통합 모형이에요. 통합 모형. 통합 모형을 이렇게 주장해요. 자, 명확한 정책 목표. 자, 조직 운영 절차. 그 다음에 정책 수단 높은 집행 가능성. 요 세 가지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이죠? 자, 그럼 이게 세 가지가 어디가 각각 요소가 세 가지인데 이게 어느 상향이냐 하향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명확한 정책 목표. 이거는 상향이야 하향이야? 아, 하향? 확실해요? 하향이 확실해? 확실하죠? 하향이지. 왜냐면 그림 자, 정책 지지 목표는 어디 있어 원래 일반적으로? 조직에. 누가 갖고 있어? 조직의 목표는 누가 갖고 있어? 그렇죠. 상층부 갖고 있다고 했죠. 상층부 갖고 있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 있겠지. 알았죠? 요게 정책 집행에 변수를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 거야, 일단. 자, 그 다음에 조직 운영 절차는 좀 애매해요. 중간 정도 있다가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책 수단 높은 집행 가능성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정책 수단의 높은 집행 가능성은 자, 현장의 현장 환경에 가까울까요? 상층부에 가까울까요? 현장 가까워요. 알았죠? 현장과 가까운 사안이에요. 이거 정책 집행 가능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사람들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거기에서 집행 가능성을 말하는 거야. 알았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 알았죠? 이해됐죠? 자, 이거는 상층부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머릿속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요소들이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이 이론은 무슨 이론에 해당한다? 엘모 이론은
통합 모형에 해당한다. 알았죠? 자, 하나는 하향, 하나는 상향. 알았죠? 통합 모형에 들어간다. 라고 보면 돼요. 엘모의 통합 모형은, 그럼 생각해낼 수 있어요. 엘모가 양쪽 생각했구나. 하나 목표고, 하나는 집행 가능성이고, 중간 거는 조직 운영 절차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조직 운영 절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중간 정도 놓고 보고, 문제 풀 때는 판단해 봐야 돼요. 알았죠? 그거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이 마틀렌트 통합 모형이에요. 통합 모형. 마틀렌트가 만든 통합 모형이에요. 자, 이 사람은, 드디어 또 그 상황론이 나와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됐죠? 자, 관리적 집행 상황에서는 SOP 규범적 수단이 정책 집행에 미쳐요. 라고 하고, 자, 상징적 상황에서는 연합체 권력 변화가, 그 다음에 실험적 상황에서는 정책 과정의 학습, 정책 상황에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이론이 마틀렌트의 통합 모형입니다. 알았죠? 일단은 이거는,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마틀렌트는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 구분했느냐가 이제 핵심이야, 실제로는. 수험 측면에서는. 자, 이 마틀렌트는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 정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갈등 정도, 집행과 관련된 갈등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 상황을 만들었어요. 알았죠? 자, 갈등이 높은 상황, 낮은 상황, 그 다음에 정책 목표의 높은 상황, 낮은 상황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가장 어려운 상황이 뭘까요? 갈등이 높은 갈등이고, 목표가 모호한 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겠죠. 알았죠? 이런 상황을 상징적 집행 상황이라고 불렀어요. 알았죠? 이 사람은. 이거 상징적 집행 상황이라고 불렀고, 갈등도 낮고, 모호 낮은, 이건 뭐 편한 상황이잖아. 그냥 고속도로 상황이야, 고속도로 상황. 그냥 가면 되는 상황이야. 알았죠? 이것을 관리적 집행 상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 관리적 집행 상황에서는 SOP 규범적 수단을 따른다. 이게 편한 상황이야. 뭐, 그러니까 있는 규정대로 그냥 가면 돼. 알았죠? 이게 가장 뭐야? 효율적이지 않냐? 효율적이지 않아. 가장 효율적이지. 어려운 상황이 없어. 이럴 때 뭐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이럴 때 고민하면은 바보가 아니야. 따라가면 돼. SOP 따라가면 돼. 알았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적 집행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 연합체의 권력 변화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알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원점 검토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원점 검토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연합체 권력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연합체 권력이 바뀌잖아요? 모든 게 바뀌는 거야. 알았죠? 연합체의 권력이 변화하면은 모든 게 바뀌는 상황이야. 원점 검토한다는 뜻이 알았죠? 자, 원점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권력 변화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해서 마틀렌트 통합 모형이에요. 이해됐죠? 통합 모형은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통합 모형은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세 가지. 알았죠? 첫 번째, 사바티어. 그 다음에 엘모어, 마틀렌트. 알았죠? 사바티어와 엘모어는 두 번 나와요. 알았죠? 두 번 나와요. 자, 갑니다. 됐죠?